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 2회에 중졸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죠. 저와 함께 과학 부분을 진행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예년과 우리 전과도 차이가 없었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문제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 해석 부분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25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료와 함께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림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 거의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림 자료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되어서 풀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았는데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실 거고 우리 앞으로 좀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똑같이 문제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 힌트가 될 수 있었던 그 그림 자료가 배제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자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대비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만 보셔도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에서 힘이라는 거 중력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실 건데요. 볼게요. 지구 위에 어느 위치에서 공을 놓더라도 공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힘 누구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쪽으로, 여기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쪽으로, 여기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쪽으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바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물체들이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구 중심 방향에서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힘을 우리는 바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힘은 바로 중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부력이라는 것은 뭐 액체나 기체 속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입니다. 탄성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고무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변형을 시켰다가 힘을 놨을 때, 힘을 없앴을 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 힘, 되돌아갈 때의 그 힘이 바로 탄성력이 되겠죠. 자, 지금의 힘 같은 경우는 중력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흰색 종이 위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비추었습니다. 자, 이때 합성되어 보이는 색 기억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요. 초록색의 빛도 들어가 있고 파란색의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빛이 합성이 되었을 때 우리 어떤 빛의 색으로 보이게 될까요?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우리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바로 빛의 삼원색이 되고요. 이들 같은 경우를 모두 섞게 되면 바로 흰색.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흰색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색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번 흰색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시면서 저항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ohm의 법칙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항 같은 경우가 R이 되니까 우리 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I분의 V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I라는 것이 전류가 되죠. 전류값이 지금 얼마냐면 2A가 되고 있죠. 전류는 2A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4V가 되고 있으니 4V 요거 계산해 주시면 2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옴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ohm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ohm의 법칙에서 R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서 각각의 전류 전압을 확인해 주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열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물질의 1kg에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죠. 같은 질량이 있는데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비열하고 온도 변화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사실 쉽게 진행이 가능하실 건데요. 그 비밀을 헤아리지 못하신다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우리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어떤 물질이 1kg이 있어요. 이 1kg을 1도만 높일 겁니다. 1kg의 어떤 물체, 어떤 물질을 1도만 높일 건데요. 그때 필요한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비열이 크면 어떨까요?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면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열량이 크면 아무래도 온도가 잘 안 변하겠죠. 그래서 어떠냐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상대적으로 큰 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면 지금은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찾으라 그랬으니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그래서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걸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자, 뭐 0.11부터 0.47, 0.57, 1.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열이 가장 작은 걸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철이 되겠습니다. 비열이 상대적으로 이만큼밖에 안 되면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도가 잘 변한다,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쇠구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곳 찾아주시면 되겠고 공기저항하고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면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가졌을 거고요. 이 친구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부분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속력이 빨라졌을 거니까요. D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요? 위치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속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D에서 아무래도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동안 시간에 따른 출발점으로부터 이동 거리를 나타냈어요. 자, 우리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간을 계산해 주셔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에서 지금 4초, 시간이 4초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동안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봐주시면 4m가 변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바로 1m/s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구간을 봐주셔도 됩니다. 이 구간만 봐주셔도 사실 일정한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봐주셔도 모두 1m/s가 나오게 되겠죠. 1초에 1m씩 움직이는 빠르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가 25도에서 90도로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화살표를 봐주시면 화살표가 여기서 요만큼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동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운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보세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부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와 부피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집니다.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물에 끓는 점 찾아주세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1기압에서 물은 몇 도에 끓냐면 100도에 끓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자료가 있으니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물을 가열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물이라는 것은 지금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를 가열하면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액체 상태를 가열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25도부터 시작해서 51, 78, 95 해가지고 온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분이라는 시간부터 온도가 계속 10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물을 가열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가열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부분은 액체 상태, 물 상태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계속 가열했는데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뀔 때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온도가 일정한데 그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얼마냐면 100도.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해석을 하셨을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그냥 물에 끓는 점 해서 100도 이렇게 해주셔도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원소 누굴까요?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노란색은 나트륨입니다. 나노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 노나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나트륨은 노란색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불꽃 반응색 같은 경우는 일부의 금속 원소에서 나타나요. 금속 원소. 그러면 지금 아래에 봐주셨을 때 염화나트륨하고 질산나트륨의 공통으로 포함된 원소 누구 때문이냐면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속 원소가 나트륨이죠. 이렇게 금속 원소, 이 공통의 금속 원소에 의해서 이들 같은 경우도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은 일부의 금속 원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 해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용해도 자체가 조금 낯설고 어렵잖아요. 그죠? 용해도 곡선인데요.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40도의 물 100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것. 자,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그램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용해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도라고 얘기하니까 40도에서 용해도를 봤을 때 용해도가 가장 큰 친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요만큼 40도에서 물 100에 요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요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요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요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40도에서 얘는 이만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아이고. 얘는 요만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요만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물질이 있는데 40도에서 물 100에서 가장 많은 양이 녹는 친구는 누구냐면 질산나트륨이에요.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수치를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뭐 80에서 120 사이인데, 그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건 질산나트륨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구리 8g이 모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2 10g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2가 어느 정도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는지 그러니까 구리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으로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리하고 산소는 원래 4대 1의 질량비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두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지금 2배이니까 얘도 2배. 그래서 기억은 2.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해주셔야 정석적인 과정이고요. 요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의 총질량하고 반응 후의 총질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반응 후가 10이고 반응 전도 10이 돼서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8이라면 여기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답은 2g 되겠고요. 자, 12번.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비, 참새, 개구리, 해바라기. 자, 해바라기 같은 경우가 바로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닌 바로 식물계에 속하는 그러한 생물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되는 반응의 부피 모형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어요. 기억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요거 문제를 좀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셨다면 요거는 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박스 수만 세주시면 돼요. 요 박스 하나잖아요. 한 박스. 이 박스가 부피 B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가 부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부피가 1. 얘는 박스가 3개니까 3. 그 다음에 얘는 박스가 2개니까 2. 아, 그래서 2. 끝. 이렇게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시라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자,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죠, 개수. 요 개수의 B하고 그 다음에 부피의 B가 똑같습니다. 기체일 경우 똑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요 식을 완성을 해보면 자, N2가 있고 3H2가 있어요. 이들이 반응해서 NH3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반응 전에 N이 2개잖아요. N이 2개고 H가 2, 3은 6. 반응 전에 이렇게 되니까 반응 후에도 똑같이 되기 위해서 N이 2개가 되려면 앞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앞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N 2개가 되고 H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2 넣어주시면 2, 3은 6이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수가 같게 유지가 되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화학 반응식이 옳은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면 지금 암모니아 앞에 있는 개수가 2입니다. 그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이 될 때 부피비하고 개수비하고 부피비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 지금 1이라는 숫자 생략, 얘 3, 2. 그래서 1대 3대 2의 부피 B이기 때문에 1대 3대 2니까 여기도 2. 그죠? 그리고 박스도 1대 3대 2.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하고 그 다음에 부피비, 기체들이 반응하는 부피비하고 똑같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만 보시고도 2개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신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준비물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에서 지금 빛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산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의 형태 누굴까요?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정말 출제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포부터 시작이 되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였어요. 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단계, 바로 기관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가 사실 이 그림 자료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그래서 정답 3번 끝.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에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걸 스스로 써내려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5번의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림은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음식물 속에, 자, 얘는 지금 크기가 크죠. 이렇게 크기가 큰 영양소가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됩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하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엿방울을 일단 끊어주었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끊어가지고 각각의 가닥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포도당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작은 크기가 됐기 때문에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 우리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17번 혈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혈관 같은 경우는 뭐 정맥,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크게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물처럼 퍼져 있대요. 우리 몸 구석구석 그물처럼 퍼져 있는 거 바로 모세혈관이고요. 아무래도 이들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바로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바로 모세혈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이 혈관벽이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뭐 영양소하고 산소같이 그 조직세포에다가 필요한 거는 이제 혈액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영양소하고 산소는 조직세포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받아오고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자, 18번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각세포가 있으며 상이 맺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만약에 난이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그냥 A, B, C, D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A 괄호치고 누구, B 괄호치고 누구 이렇게 나와서 사실 좀 난이도를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정확한 명칭이 없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A 부분은 지금 각막 부분이고요. B는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유리체 얘기하고 있고 D는 망막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시각세포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상이 딱 맺히면 우리가 물체를 이제 빛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상이 맺히는 곳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망막 부분에 시각세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빛이 들어와서 지금 빛이 들어와서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이루어지고 수정체에서 굴절이 이루어져서 망막에 지금 상이 맺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D, 4번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19번입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이 있고요.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 1대를 얻었습니다. 기억의 유전자형을 찾아주시고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라지알이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 라지알 하나짜리를 만들게 되고 주름진 완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요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알 받았고 여기에서 스몰알을 받아서 라지알 스몰알이 되기 때문에 그쵸? 아, 그러면 기억은 그냥 알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땡. 왜냐면 이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은 쌍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조건 생식세포를 스몰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스몰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고요. 이 스몰알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절반인 알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고 이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스몰알이라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얘만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알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인 주름진 완두 스몰알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0번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사실 그림 자료가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정의만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아르곤 등등등. 그죠?
자, 이들 같은 경우 누구를 얘기하냐면 대기 해서 뭐 대기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기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광물의 특성입니다. 지금 방해석하고 석영이 있는데 서로 한번 긁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색, 굳기, 자성, 염산 반응인데 이들 중에서 누굴까요? 서로 긁어보면서 누가 긁히는지 긁히지 않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단단한 정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굳기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석영하고 방해석인데 이걸 한번 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었습니다. 그러면 방해석에 긁힌 자국이 남는데요. 긁혔다라는 거, 긁힌 자국이 남았다라는 건 그 자국이 남은 친구가 무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석영하고 방해석 중에서 방해석이 상대적으로 무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석영이 상대적으로 굳기가 단단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긁어보면서 누가 단단한지 무른지를 파악하는 이 광물의 특성은 바로 굳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도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자료가 힌트가 되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문제만 문제만 딱 주어졌을 때 요 문제 보시고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지구가 우리 공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3번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 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들어와서 이제 높아졌다가 물이 싹 빠져가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졌다가 하루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런 현상 우리 바로 조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을 나타냈어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 이 겨울 날씨가 왜 춥고 건조하냐면 춥고 건조한 기단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추워야 되니까 온난 안 되죠. 추워야 되니까 일단 저온이 있고 추워야 되니까 고온 안 되고요. 추워야 되니까 한랭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건조하다 그랬으니까 습한 거 안 되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봐주셨더니 건조. 그러면 여기가 한랭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에 의해서 겨울 같은 경우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D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명칭까지 물어본다면 이거 무슨 기단일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자, 여기에서 오고 있는 기단입니다. 이 기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한랭해요. 왜냐면 저기 위쪽 극지방 같은 경우가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오기 때문에 좀 한랭한 성질, 그리고 대륙에서 오기 때문에 건조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한랭 건조한 것이 바로 D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명칭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연주시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주시차가 나오는데 갑자기 지구에서 가까운 것을 찾으래요. 거리하고 연주시차가 무슨 관계인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거리하고 연주시차가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연주시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구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이 별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자, 지구가 여기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이 걸리는데 반 바퀴만 갔어요. 그럼 반 바퀴 갔을 때는 6개월이 걸리겠죠. 자, 여기에서 별을 보고 6개월 후에 똑같은 별을 보는데 자, 이 지구와 별과 지구 사이의 요각은 우리가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표현된 연주시차는 얼만큼이냐면 시차의 절반. 요게 바로 연주시차입니다. 그죠? 요거는 시차예요. 요거는 시차. 그러니까 지구에서 별에서 지구까지의 각은 시차가 되겠고 그 시차의 절반은 연주시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절반 값이 연주시차인데 만약에 거리가 엄청 먼 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게 멀어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지구에서 한번 바라봤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연주시차는 요것의 절반이니까 요만큼이 연주시차겠죠. 자, 지금 거리가 멀어졌더니 연주시차 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 문제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건 거리가 짧은 걸 찾아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거리가 짧은 걸 찾으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연주시차가 어때야 돼요? 연주시차가 상대적으로 큰 걸 찾아주세요라는 속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연주시차가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0.13, 0.19, 0.38, 0.77 여기에서 연주시차가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이 연주시차가 가장 큰 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우리 누구 골라주시면 되냐면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연주시차 얘기하다가 거리 가까운 건 어떻게 찾지? 이렇게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이 자료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혹시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 힌트가 되는 걸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었을 때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없었을 때 풀어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또 팁이 되실 수 있고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학습 전략을 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